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에서 파킨슨병을 담당하고 있는 조진환 교수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희 파킨슨병을 함께 치료하고 진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그럼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윤진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에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 담당하고 있는 안종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G20 파킨슨 정상회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파킨슨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총 10편에 걸쳐서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토의하면서 환자분들이 자유롭게 듣고 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꾸며보고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유튜브가 사실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유튜브들이 광고나 단순한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G20 파킨슨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실제 환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 진료 환경에서 환자분들에게 되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제 진료실에서 있는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못 해드리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담아서 이런 유튜브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파킨슨병 진단 코드가 G20인데요. 이제 파킨슨병 치료의 이제 최정예 멤버이자 또 하나는 이제 파킨슨병 치료를 최정상으로 이제 올리고 싶다는 의지를 담아서 프로그램 이름을 G20 파킨슨 정상회의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G20 파킨슨 정상회의라는 이름으로 환자분들, 보호자분들께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얘기를 해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역사를 알고 파킨슨병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파킨슨병의 전공을 시작했던 시기가 2000년도입니다. 이때 처음 진단을 하고 환자분들한테 파킨슨병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때만 해도 환자분들이 이 병명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어요. 저한테 파키스탄병, 파킨스병, 파키파스병 막 이런 식으로 엉뚱한 병명을 많이 이야기하실 정도로 어려운 병명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환자분들이 먼저 파킨슨병이 걱정된다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어려운 외국 말로 되어 있는 파킨슨병이라는 병명이 생기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는 이제 파킨슨병이 많이 알려져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파킨슨병입니다 얘기를 하면 환자분이 무슨 병인지는 다 아시고 계시는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파킨슨병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1817년에 영국의 이제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의사가 손이 떨리고 이렇게 팔이 행동이 느려지고 마비가 있는 환자들을 처음에 보고하면서 이제 좀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발견을 해놓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병 이름 짓는 거는 별로 이렇게 보기 좋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병 이름 붙은 거는 이제 프랑스의 장 마르코 샤코라는 이제 이름도 어려운 이 프랑스 신경과 의사가 다른 환자들을 보면서 파킨슨병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하면서 파킨슨병이라는 진단명이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알려진 지 한 20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도 많이 연구가 되고 이제 치료법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발전이 있긴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좀 발전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의사가 처음 보고를 했고 신경과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프랑스의 샤르코라는 의사가 파킨슨병으로 명칭을 정한 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의사가 이 병을 발견하고 보고를 했으면 어려운 병명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병명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의사로서 그리고 연구자로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로 파킨슨병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쉽게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킨슨병은 이제 뇌의 가운데 부분, 줄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에는 흑질이라고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세포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퇴행성 변화라는 건 이제 서서히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서서히 진행을 하게 되면서 행동이 느려지는 서동증, 그리고 관절이나 이런 움직임이 뻣뻣해지는 근경직,
그 다음에 가만히 있을 때 떨림이 나타나는 안정시 떨림, 그리고 보행이 느려지고 종종 걸음을 걷게 되는 보행장애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결국 부족이 발생하는 건데,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로 너무 과해도 이제 중독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너무 적어도 파킨슨병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파킨슨병에 대해서 잘 모르시게 되면 막연한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되시는데요.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제가 생각해 볼 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비록 진행을 하지만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파킨슨병을 처음 진단받으시고 갑자기 뭐 나빠지거나 갑자기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갑자기 어떻게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파킨슨병은 그렇게 갑자기 나빠지는 질환이 아니고 실제 환자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에도 저희 의료진들도 파킨슨병의 악화보다는 다른 파킨슨병의 악화처럼 보일 수 있는 다른 원인들을 먼저 찾는 것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킨슨병의 증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도파민 외에도 다른 신경 전달 물질들이 영향을 받지만 도파민이 가장 주된 부족한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다행스럽게도 약물을 통해서 저희가 뇌에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증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물 공급을 통해서 또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뇌에 도파민이 공급이 되고, 이를 통해서 증상을 개선시키고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 외에도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영향을 받기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이외에도 수면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분이라든지 인지 문제라든지 피로라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비운동 증상들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본인에 대한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파킨슨병 환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킨슨병은 굉장히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너무 처음에 진단을 받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저희가 약으로 처방해드리면 많은 호전을 보일 수 있다는 안심을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모든 병들이 마찬가지지만 퇴행성 질환들은 다양한 증상들이 겹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너무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파킨슨병뿐 아니라 실은 저희들이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이 이름이 같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구분하는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은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파킨슨 증상이라고 하는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병들이 많이 있는데요. 파킨슨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모두 다 파킨슨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 증상을 보이는 다양한 다른 병들이 있는데, 이런 병들 중에서 파킨슨 비슷한 퇴행성 뇌 질환들을 파킨슨 증후군 또는 비전형 파킨슨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병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진행성 핵상마비, 다계통 위축증, 피질 기저핵 변성, 그리고 루이 소체 치매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데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은 이제 진행성 핵상마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부터 조금 넘어지는 게 많고, 그다음에 특징적으로 눈이 이렇게 수직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잘 생기는 병을 얘기를 하고요. 다계통 위축증은 이제 파킨슨 증상에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배뇨장애 같은 이런 자율신경이 같이 좀 약해지는 병입니다. 크게 나누면은 다계통 위축증도 또 이제 파킨슨 증상이 좀 더 두드러지는 파킨슨형과, 그다음에 손해 증상,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린다든지 손 쓰는 게 좀 어눌해진다든지 발음하는 게 이렇게 어눌해지는 이런 손해 증상을 보이는 다계통 위축증 손해형 타입이 또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손이 움찔거린다든지 아니면은 손에 이렇게 이상한 포스처를 취하는 자세를 취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든지 인지 기능이 조금 더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제 피질 기저핵 변성이라고 하는 다른 타입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치매가 초기부터 좀 두드러지거나
약간 환시 같은 이런 증상이 보이는 환자분들은 루이 소치 치매라고 하는 치매가 두드러지는 파킨슨 증후군도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런 병들이 초기부터 이제 진단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이제 100% 이병이다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MRI라든지 PET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능 검사들, 인지기능 검사, 자율신경에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구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과가 워낙 좀 다른 병들이다 보니까 약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경과를 보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구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은 초기에는 느려지고 굳어지고 떨림이 동반될 수도 있는 이러한 증상들이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병의 경과가 다르고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가는 길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킨슨병, 그다음에 파킨슨 증후군을 살짝 알아봤는데요. 또 거기에 2차성 파킨슨이라고 또 복잡한 용어가 또 나오긴 합니다. 그럼 2차성 파킨슨병은 어떤 걸 말하는지요? 2차성 파킨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명확하게 있는데 그 원인이 파킨슨 병이거나 파킨슨 증후군이 아닌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원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위장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정신과 약물이라든지 어지럼증 약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장복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서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약물을 중단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뇌 구조적인 이상입니다. 뭐 특정 부위에 뭐 종양이 있다든지 아니면 머리에 물이 뇌척수액이 많아지는 수두증이라든지 이제 아니면 혈관성 변화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혈관성 파킨슨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제 보행장애라든지 뭐 근경직이라든지 소동증 같은 파킨슨 증상들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혈관성 변화를 더 진행시키지 않는 약물을 사용한다든지 수두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이제 증상을 좋아지게 하거나 진행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과적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뭐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생각보다 이런 내과적 질환도 파킨슨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머리에 문제인데 왜 피 검사를 하지?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이유들이 이제 이런 내과적 질환도 역시 파킨슨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은 다른 원인이 있어서 파킨슨 증상이 생기는 경우를 2차성 파킨슨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약을 함부로 드시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저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어떤 약인지를 잘 기록을 하시거나 처방전을 잘 갖고 계시면 2차성 파킨슨이 감별하는 데도 도움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처음 진단을 받으시면은 나는 왜 파킨슨에 왜 걸렸을까요? 왜 파킨슨병이 왜 생기나요? 하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파킨슨병이 왜 생기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파킨슨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왜 생기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고, 특히나 이제 50세 이하의 좀 젊은 나이에 생기는 파킨슨병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전적인 요소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파킨슨병은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돼서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유전자 이상으로 파킨슨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우성 유전인 경우만 자녀들에게 유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열성 유전인 경우는 자녀들에게 파킨슨병이 유전되질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성으로 유전되는 파킨슨병은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유전 얘기를 할 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자녀에게 유전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데 윤지영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전적인 원인으로 파킨슨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원인으로 파킨슨병이 발생하는 것이 드물지만 가능은 하고요. 그 유전적인 질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데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은 좀 나이가 드셔서 발생을 했더라도 명확하게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형제 자매가 다 파킨슨병이 같이 있고 본인도 파킨슨병 증상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고려를 합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파킨슨병 관련된 유전자를 이제 20-30개 모아서 이제 검사하는 유전자 패널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형태로 검사들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파킨슨병의 호발 연령은 이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저희 병원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더 젊은 나이에 이제 호발을 하고 환자분들이 내가 아직은 좀 젊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유전적인 원인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파킨슨 환자분들 중에서 가족 중에 파킨슨 환자분이 여러분이 있더라, 아니면 굉장히 젊어서 파킨슨이 발병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유전될까 봐 걱정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는 최근에 치료법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어떤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떤 치료에 조금 더 반응이 좋습니다, 어떤 치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됩니다 하는 새로운 치료나 이런 제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유전 검사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부탁 바람이고요. 실은 이와 연관돼서 많은 환자분들이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질환이 다 조기 진단을 하고 조기에 약물을 쓰고 치료하는 게 병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파킨슨병은 어떤가요?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이제 파킨슨병을 진료하면서 가장 좀 어렵고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파킨슨병 경과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파킨슨병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파킨슨병을 사용하는 거는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최대한 증상을 개선시켜서 삶의 질, 그다음 생활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그걸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를 이제 적절하게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약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증상이 있으신데도 너무 방치하는 것도 또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거를 안고 있으시면서 제대로 생활을 못 하신다든지 운동을 못 하시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파킨슨병이라는 거는 조기 진단하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진단이 안 되면 다른 질환인 줄 알고 여러 병원에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자한테 불이익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을 하고 나서도 생활에 문제가 없고 신체의 증상이 가벼운 경우라면은 굳이 약물을 먼저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은 저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파킨슨병 첫 시간으로 역사도 좀 알아보고 특징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유전적인 문제나 언제 진단하고 언제 치료합니까 하는 이런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파킨슨병을 제대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또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좋은 얘기를 저희가 나누다 보니까 저는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저희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